법원에서 소장을 받으셨다고요? 그러면은 답변서 제출을 준비해야 됩니다. 소장을 등기 우편물로 받으셨을 텐데요. 내용도 복잡하고 또 금액도 적혀 있고 이렇다 보면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을 받으면 소장 내용을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답변서는 어떻게 제출하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소장을 받은 경우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소장을 받고서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내용대로 바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소장 우편물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확인해서 꼭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피고가 원치 않게 소송에서 패소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이것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인 거고요. 일단은 그 소장을 받으셨다면 그 소장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소장 내용을 어느 부분을 좀 중심으로 해서 봐야 할지 그것을 소장 양식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장을 보시면 그 상단에 소장이라는 제목이 있고 그 하단에 사건명, 그 다음에 원고, 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란을 또 봐야겠죠. 누가 나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지 이것도 당연히 봐야겠죠. 그 다음에 피고란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가 아니라 그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을 상대로 해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그 피고에게 소장 우편물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전달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피고는 아무런 소송도 못 해보고 패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 이름을 꼭 확인을 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소장에는 청구 취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청구 취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금전을 청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부동산 등기를 이전해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고가 피고에게 어떤 것을 청구하는지 꼭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소장에는 청구 원인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청구 원인은 그 청구 취지의 이유와 근거가 되는 부분인데요. 법률이 어떤 것이 적용이 돼서 그 원고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증거는 어떤 것을 들어서 원고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좀 자세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증 방법 부분도 있는데요. 이것은 원고가 그 소장을 제출을 했는데 그 증거도 같이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증거 목록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것이 이 입증 방법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고가 어떤 증거를 구체적으로 들어서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이 부분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소장의 다음 부분부터는 원고가 구체적으로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 그 증거들의 사본을 소장 다음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증거로 원고가 법원에 제출을 한 것인지 소장 다음 부분부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장을 받았다고 한다면 당황할 것이 아니라 원고가 어떤 내용으로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그것을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는 건데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장 내용 그대로 원고 승소 판결이 되는 거니까 답변서도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변서도 마찬가지로 소장처럼 양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답변서 양식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변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상단에는 제목이 있고 그 하단에 사건 번호와 원고, 피고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위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이렇게 하고 소장이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으로 나눠져 있듯이 답변서도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은 일반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그리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을 기재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거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그 소장의 청구 취지가 어떤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뭐 원고가 여러 명일 수도 있고 피고가 여러 명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도 적어야 되는데요. 일단 피고가 소송에서 하는 것은 그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바에 대해서 법적 쟁점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반드시 다퉈야 하는 부분은 피고가 답변서에서 꼭 다퉈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빠지지 않고 기재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그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에 법적 쟁점에 대해서 피고가 반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박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또 피고도 마찬가지로 원고처럼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출할 증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증거도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에 기재하면서 답변서에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에 법적 쟁점에 대해서 적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법적 쟁점이 아닌 것도 적어도 되느냐. 그런데 기본적으로 법적 쟁점이라는 거는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을 많이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을 필요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됩니다. 적어도 판사님이 판단을 할 때는 그 법적 쟁점에 대해서 법률이나 판례를 적용해서 판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여금 청구를 상대방이 했는데, 원고가 소장으로 대여금 청구를 했는데 그것과는 상관없는 것. 예를 들어서 대여금 청구가 됐다고 한다면 그 돈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반박을 할 수도 있고, 그 돈 빌린 건 맞는데 이미 갚았습니다. 이렇게 반박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 돈을 빌리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한다거나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경제적인 어려운 점에 대해서 장황하게 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법적 쟁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박하는 것이 피고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그리고 답변서라는 것도 형식이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원고 소장을 보면 정말 복잡하고, 또 원고도 정말 오랜 시간 준비했을 수도 있거든요. 소장을 작성하는데. 그런데 답변서라는 거를 제출 기한도 있고, 또 빨리 제출을 해야 되고, 또 예상치 못한 시점에 소장을 받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답변서 제출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소장에 보시면 답변서 요약표라는 것도 함께 첨부가 돼서 오는데요. 그러니까 법원도 답변서라는 형식이 피고 입장에서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답변서 요약표라는 거를 소장과 함께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답변서 요약표로 간단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답변서 요약표를 보시면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의견 요약 이렇게 돼 있고, 전부 인정, 일부 다툼, 전부 다툼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답변서 요약표를 이용해서 제출한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 네모 칸에 체크만 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 전부 다툼 칸에 체크를 해서 제출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소장 내용을 좀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일부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겠다. 대여금 1억 원 중에 한 5천만 원은 갚아야 되는 것 같다. 그럴 때 그러면 일부 다툼으로 체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전부 다툼으로 해도 어차피 나중에 또 소송을 진행하면서 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부 다툼으로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해 조정 칸을 보시면 화해를 희망한다, 희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조정 절차를 재판부에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 의사표시를 기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희망함 이렇게 기재를 해도 뭐 재판부가 조정 절차를 뭐 잡아줄 수도 있겠지만 안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래도 조정 절차를 희망한다면 희망함 이렇게 기재를 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조정 절차는 본격적인 변론 절차 이전에 그 변호사 조정위원님에 의한 그 조정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희망함 이렇게 기재를 했다면 그 변호사 조정위원님에 의한 조정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답변서 제출에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답변서에는 제출 기한이 있습니다. 단순히 답변서를 제출해야 원치 않게 패소를 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답변서도 제출 기간이 있고 그 제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유효한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그 패소를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답변서 제출 기한은 소장 부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인데요. 그래서 이 기간 안에 답변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법원에서 피고가 유효한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원고 승소, 무변론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재판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30일이라는 기간이 길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또 여러 가지 알아보고 하다 보면 이 기간을 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30일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법원에서는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이라는 걸 지정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원고가 1월 1일에 소장을 냈고 이것을 피고가 1월 20일에 받아왔다. 그러면 이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을 내지 않았다. 그러면 법원에서 뭐 4월이나 5월쯤에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이란 걸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피고가 답변서를 언제까지 내면 되느냐? 적어도 이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 전에는 이 답변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법원이 그 답변서 제출된 것을 확인하고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 지정된 것을 취소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변론 판결로 바로 원고가 승소하는 것을 꼭 막아야 된다. 그래서 피고가 답변서를 내야 한다. 그런데 그 30일이라는 기간이 지났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 전이라고 한다면 피고는 서둘러서 그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답변서를 내야 하는 이유와 그 소장과 답변서의 양식 그리고 답변서 제출 기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아무런 대응을 피고가 하지 않는다. 그러면 피고 패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은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서 양식에 맞게 답변서 제출이 되어야겠죠.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한다면 댓글로 그런 부분들을 남겨주신다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원 변호사였습니다.